시장에 가면! 여보세요 여기에 여기 아, 이거 가면! 여보세요 여기에 여기 여기. 오, 시장이다, 시장! 자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에 가면 오늘은 없는 거 빼놓고 다 있다고 하는 네. 그리고 전국에서 누구든지 강원도를 한번 찾으면 꼭 올 기대하는 수밖에 곳. 없는 맞아요. 대표 수밖에. 관광지죠. 바로 그렇죠. 이곳이. 육해공문이 다 존재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덥어요. 여기에 그 유명한 시장 맞아요. 중앙 성남시장을 성남시장. 찾아왔습니다. 네. 여기 뭐 1년 365일 장이 열리죠.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모르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아니, 시장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끝이 보이지 않아요. 우와. 시장을 소개해 주실 분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강릉 중앙 성남시장 번영회장을 역임한 강신환입니다. 아, 언제부터 이 시장이 여기서 생긴 겁니까? 이 시장은 옛날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상설시장으로 있다가요. 어머. 오, 진짜, 어머. 이 현 건물은 79년대에 준공돼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79년. 진짜 종류 많다. 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김모정. 몇 년 동안 하셨어요? 여기 이 건음을 하기 전에는 네. 포목장사. 여기 이 시장에 포목점이 유명했어요? 이 포목 골목이 원골목이 포목골. 아, 넘버원. 이쪽이? 최고. 정확하게 한 40년. 포목점을 네. 포목점을 시장에서 40년 하다가 요 자리서. 요 자리에서 포목상을 하다가 하시고. 건어물이 내가 딱 보니 건어물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싹 바꿔온 거래. 그때보다 이 건어물이 더 맞아. 나아요, 안 나요? 포목점이 더 낫지. 아, 옛날에. 포목점이. 옛날에는 시집 간다고 하나 오면은 네. 자 할머니, 응. 고모, 응. 뭐 애숙모, 응. 뭐 이모 아, 손님 하나 잘 잡으면 그렇지. 거기서 가족들이 다 오니까. 나오지. 그런데 지금에는 뭐 신부가 혼수를 하나 했나 뭐 그 포목점은 이 자리에서 하던 걸 응. 누구인데도 팔아야 되는데 네. 1,000만 원 준데도 안 사. 아, 몇몇 말아. 내가 맡아서 할 테니까 너무 서글퍼. 내가 어떻게 아 진짜예요, 선생님? 내가 맡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장가도 갔고. 네. 이번 강릉 중앙 성남시장의 감염편을 보면서 이번에는 좀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서 그런 좀 따뜻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방송의 내용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좀 시장 상인들과 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행자께서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모습들이 참 매끄럽게 보기가 좋았고, 또 번영 회장님을 모시고 또 시장의 상황을 또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또 40년간의 포목점을 운영하고 건어물로 또 업종을 변경한 또 상인들의 삶의 발자취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모습? 좀 친근한 모습으로 좀 볼 수 있어서 그러한 점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진행자이신 이용식 씨와 또 박혜신 씨가 상인들의 모습을, 상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그런 훈훈하고 따뜻한 모습이 진심으로 다가와서 보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함께 좀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그러한 방송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생선 가게는 어떻게 하게 됐어요? 어. 부산에 네. 살러 갔다. 이제 부산 자갈치 가서 어. 고기를 뜯다가 이고 댕기서 파는 거야. 그래서 아줌마 하루 가면 얼마 벌어요 하니까 한 1,000원 막 이렇게 번대. 그래서 저 돈 1,000원만 꿔주세요 하니까 1,000원 꿔주더라. 그걸 따라가서 1,000원 가지고 달아 사고 빨개서 사고 우리 애기 옷고 이고 들고 힘이 좋아서 힘이 좋으셔서. 산뜻 달려 댕기면서 어. 처음에는 공사를 소리 안 나와가고 많이 울었어. 아, 저기 옆에서 한 3살 되니까 이제 노래를 불러. 내 뒤에서 이고 들어가면. 노래 노라의 불러. 부산항에 노래 부르는 사람들 들어. 고기 사러 나왔어. 역사가 그렇게 깊어. 조금 아쉬웠던 점은 박혜신 씨가 아무래도 가수다 보니까 좀 노래를 같이 부를 수도 있지만 뭐 노래를 한 곡 뭐 들어보겠다라거나 아니면은 소머리 국밥을 먹은 뒤에 좀 노래를 한 곡 뭐 불러보겠다라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조금 연결성에서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좀 뜬금없이 갑자기 노래를 한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상인들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그런 방송이었기 때문에 방송 내용 중에 생선 장사를 하시는 분이 좀 그분의 사연과 좀 연관되어 있게 돌아와요 부산 항해를 불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매끄럽게 좀 상인을 응원하는 그런 모습에서 주제에 맞게 그런 구성되는 것이 참 좋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아쉬웠던 점을 이렇게 좀 보완해서 방송을 좀 구성을 해주셨다라면 조금 더 좋은 방송의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눈 떠보니 서른의 저자 강혁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MZ세대 그리고 30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흔히들 하고 있는 MZ세대에 대한 좀 커다란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MZ세대가 이기적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MZ세대가 누구지? MZ세대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이런 고민들, 궁금증을 한 번씩 가져보셨을 것 같은데요. MZ세대는 크게 말하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로 나뉩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크게 말해서 82년생부터 95년생을 의미하고요. Z세대는 96년부터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Z세대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이런 MZ세대들이 생각하는 4가지 큰 키워드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 꼰대는 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정너도 싫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과연 어른들이 얘기하는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네 번째는 무조건적인 단체는 싫다입니다. 아무리 쉽고 간단한 일이라도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을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모르면서 뭐 눈 가리고 멱살 잡힌 채 일에 내가 끌려다닌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 너무 힘들잖아요. 회사라는 것을 축구장에 우리가 비유를 해본다면 내가 축구 선수가 아니라 축구공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 너무 힘든 거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저기 튕겨다니는 축구공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다리에 치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축구장에서, 회사라는 공간에서 축구공이 아니라 축구 선수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작가분이 나와주셔서 MZ세대가 무엇인지, MZ세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30대가 보는 MZ세대는 어떤 세대들인지, MZ세대들이 어떤 역사적 사건을 겪었는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MZ세대의 특성들을 풀이해 주셔서 저 자체도 MZ세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분이 해주시는 얘기를 듣고 저희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듣는 입장에서 수강자로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지식 플랫폼 하우투 12회 MZ세대의 고민 편에서는 MZ세대의 정의, 가치관, 특징을 알게 되고 더불어 MZ세대들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현재 기성세대들과 MZ세대의 갈등이 부각되면서 MZ세대들을 설명하는 글이나 프로그램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세대 간의 갈등은 항상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들도 누군가 나를 이해하고 받아줬듯이 이번 MZ세대들의 특징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 더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한다면 갈등도 서서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알려주기보다는 목적과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는 가이드를 MZ세대들은 원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가이드와 잔소리 사이에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군가 물어봐서 알려주면 가이드, 또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야기하면 잔소리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 좋았던 점은 너무 MZ세대라는 거를 유형화시켜서 다른 세대분들이 MZ세대라는 것들을 좀 이상한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었던 영상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있으면 좋죠.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여러 업무로 봐서라도 일반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업무 보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생기면 좋겠지. 도청이 생기면 좋지. 거기 먼 데까지 안 가도 되니까 도청에 볼 일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구민수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강원 영동 지역에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셨듯이 강원도 제2청사 건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강원도 제2청사 설치와 관련된 쟁점 무엇이고 그것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강원도의회 심영섭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원연구원 노승만 선임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강원도의 제2청사 이거 설치가 필요한지라고 하는 문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동 지역은 과거의 인구에 비해서 인구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40년 동안 한 20만 명이 감소가 됐고 수산물도 수산물 그 생산량도 5만 톤 정도가 감소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올림픽 이후에 동해안이 조금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특히 숙박시설 많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 수요가 조금 급변하면서 지역 총생산도 네.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영동권에서 뭔가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거 아닌가. 거기다가 핫 이슈로 되고 있는 북방 경제가 네. 동해안의 또 핵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북방 경제에도 미리 좀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청사, 도청의 일부분에 이 청사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우선은 제2청사에 대해서 공론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2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이게 조금 이렇게 몰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패널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필요성과 이런 그 했을 때 부수적으로 이제 저희 강원도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예 이청사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춘천에 있는 도청을 원주나 아니면 강릉이나 아니면 또 다른 강원도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아예 이전하자라고 하는 논의도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도청 신축과 관련된 이 문제 짚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춘천에서 만일에 도청을 다른 데로 옮기는 거는 강원도가 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이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좀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았던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좀 아쉬웠던 점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도청 이전을 할 때 이제 거기 패널분 중에 이렇게 약간 춘천의 이익이 이렇게 대변되는 그런 쪽으로 조금 이렇게 우세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익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춘천에서 그 청사가 이전을 되면 안 된다. 무조건 도청은 춘천에 있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그 얘기가 조금 안 좋게 들렸고요. 또 이제 그 패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연구원 분이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분이 얘기하실 때 조금 전문적으로 시각으로 다가가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연구원이시니까 만약 춘천시에 도청이 있는 거와 다른 지역에 도청이 있었을 때 경제면이라든지 이런 얼마나 활성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영구적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더 이렇게 풍부하게 방송을 시켜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